자, 이제 부동산 분류를 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이나 속성은 뭐 오늘은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교재에서 조금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13쪽에 그 메뉴에 이제 독립물, 구성물, 뭐 종속정착물 있고요. 참고 박스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은 지나가시고요. 읽어보시더라도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좀 가볍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해부동산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협의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그렇게 광해부동산 하는데, 준부동산은 특징이 뭐라고요?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제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부동산처럼 취급해요? 등기, 공시하는 것이, 공시 방법이 등기나 또는 이제 등록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 것들인데 이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는 제가 뭐만 예를 들었어요? 자동차만 예를 들었죠. 이제 자동차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하고 기술적 개념 다 설명돼 있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 시간에 공부한 게 이제 부동산 개념을 공부한 거죠. 부동산 개념을 어떤 측면과 어떤 측면 세 가지를 이제 모두 다 살펴보는 걸 뭐라고 했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다 했고요. 복합 개념 부동산. 그다음에 법적인 측면은 다시 어떻게 나누었어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해의 부동산 해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 했죠. 토지 및 그 정착물, 땅에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붙어 있는데 이게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는 그런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아까는 말씀드렸지 않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정원수 파는 집 있죠. 아주 아름다운 정원수를 막 쫙 심어놨어요. 그거는 정착물일까요, 아닐까요?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이렇게 여러 구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건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사는 사람이 우리 집 마당에 좀 심어주세요 할 때까지만 거기 있는 거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미 뭐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옮길 것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동산이에요. 우선은 붙어 있어 보여도, 같은 수목이라 해도 그렇게 잠깐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하죠. 이런 것들을 가시계 수목이라 그래요. 거짓 가짜를 써요. 임시로 심겨져 있는 그런 거를 동산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이제 가시계 수목은 동산이에요. 가시계 수목. 그런 표현을 써요. 가시계 수목.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동산이라는 거죠. 그런 거는 빼고 일단 땅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것 중에서도 독립정착물이냐 종속정착물이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더 하시면 돼요. 독립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건물인 거죠. 등기부가 따로 있는 놈. 등기부가 없이 종속정착물. 이거는 물리적으로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땅에는 붙어 있지만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따로 살펴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둘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얘가 다른 사람 것이 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뜻이에요.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민법에서도 공부해요.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법정이란 말은 법에 정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법정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 감정평가론에서도 부동산을 끼워서 법정평가 이런 게 나와요. 법에 정한 대로 평가하는 것을 법정 이렇게 해요. 그럼 법정지상권 하면은 법에 정한 대로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법이라고 하는 게, 공법과 달리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그랬죠.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런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가 토지 소유자예요. 제가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설정을 해주면은,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은 지상권자가 사용할 수 있고 소유권자는 사용을 못해요. 대신 뭐를 받아요? 세를 받죠. 근데 그 세를
민법에서는 지료라 그래요. 지상권에서는 지료라 하고요. 임대차에서는 임료라 그래요. 지료, 임료. 근데 경제학에서는 다 임대래요, 그냥. 부동산학에서는 다 임대래요. 부동산학에서는 다 임대료인데 민법에서는 지상권을 설정해서 사용할 때는 지료를 준다 그러고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주는 거는 임료라 그래요. 그런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상권과 임대차의 차이는. 아무튼 그런 거를 설정을 해준다. 뭐 설정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정 지상권은 법에 정한 대로 지상권이 발생해버려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없이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 경매하시죠? 경매할 때 제가 건물을 경매 낙찰 받았어요. 원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건물만 낙찰받고요. 다른 사람은 토지만 낙찰받았어요. 주인이 달라졌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 토지 낙찰받은 사람하고 건물 낙찰받은 저하고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설정이 돼버려요. 그럴 때는 토지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꽝인 거죠, 꽝. 토지 낙찰받은 사람은 꽝이에요, 꽝. 자기가 생각한 대로 토지 사용 못하는 거죠. 저한테 자동으로 뭐가 생겼으니까? 지상권이 생겼으니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에 정한 대로 지상권이 생겨요. 이 공부를 하면은 여러모로 좋아요, 여러모로. 여러모로 좋은 것이 일단 자격증 취득하면은 뭐 더 좋고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있어 보여요. 말할 때. 어제도 합격생을 만났는데 자기 친구가 무슨 연구원이래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친구잖아요. 근데 IT 쪽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냥 대학만 나왔지 그냥 더 이상의 공부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상권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얘기하고 부동산학개론에서 배운 뭐 나중에 하향여가 상향여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막 그 박사학위 갖고 있는 그 친구 굉장히 막 있어 보인다고. 그게 뭔 얘기냐면서 그게. 자기는 이제 인문 이쪽 법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굉장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많이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생활하는데도 사실은 좀 유용한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유용한 부분이 있어요. 한 5월쯤에 됐는데 어떤 분이 동생이 집 사는데 좀 같이 좀 따라가 봐달라고. 언니 그래도 공부를 좀 했으니까 5개월 동안 공부했으니까 좀 알 거 아니냐고. 그래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집 살 때 왜 저거 채권하고 저거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수수료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 채권 사고 뭐 이렇게 이 수석 이렇게 등기 치고 하는 거를 법무사에 넘겨서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취득세, 등록세 뭐 2%에다가 농어촌 특별세인가 뭐 있던 0.2%에서 2.2%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그때 달라요. 법이 자꾸 바뀌니까 퍼센트는. 근데 분명히 세법 시간에 배웠는 걸로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좀 많더래.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만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딱 한마디 했대요. 다시 계산했더니 50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한마디에 50만 원을 바로 번 거죠. 그 당시 돈으로는 반년치 수업료를 번 거예요. 한마디에. 그러니까 뭐 잘 몰라도 단 이제 한 반년 공부했는데 한 6개월 공부했는데 그래도 딱 한마디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세무관계라든가 법무관계로 해서 세무사, 법무사가 뭔 얘기를 할 때 전혀 모르고 듣는 거 하고요. 그래도 좀 알고 듣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경제 뉴스 볼 때 채널을 안 돌려요. 좀 그래도 아는 얘기가 나오거든.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수요 공급 얘기가 나오고 그래도 좀 아는 얘기가 나오니까 뉴스를 이제 본다는 거죠. 드라마만 볼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 그런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정도고요.
아까 요거 광해부동산에서 협의부동산에다 뭘 더한다?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특징이 공시방법이에요. 공시방법. 원래 동사는 공시방법이 점유거든요. 점유. 점유하는 건데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한다는 거죠. 드러내 보이는지. 자동차는 뭐예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민법상으로. 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잖아요. 근데 등록 원부가 있단 말이에요. 공시방법이 등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어떤 단어들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뭐다? 상품이다. 근데 생산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소비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게 생산재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생산 요소는 노자토 하는 거예요. 노자토. 나중에 계속 나와요. 노자토. 그다음에 자산, 자본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거나 위치라는 관점에서 본다거나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거나 자연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토목, 지질. 자, 이러면 이제 부동산 개념이 되고요. 자, 이제 15쪽에 이제 토지 분류를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분류 중에 이제 토지 분류죠. 부동산 분류를 이제 크게 토지도 분류하고 건물도 분류하는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 하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은 뭐겠어요? 토지하고 건물이겠죠. 이제 이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주된 관심은 토지와 건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토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하는데 자, 15쪽이 이제 단어들이 많아요. 15쪽, 16쪽.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 뭐 많이 외우거나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어요. 제일 먼저 대지택지부지 나오죠. 자, 이걸 이제 어떤 경우에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사용을 좀 해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부지라는 말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아파트 부지 이런 말 쓰죠? 하천 부지 이런 말 쓰죠? 이 부지라는 말은 아파트 부지 할 때는 지상에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죠. 하천 부지 할 때는 지상에 건물이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지상에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든 올라가지 않는 경우든 부지라는 말은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천 택지 이런 말을 안 써요. 택지라는 말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요. 택지 조성한다라고 할 때, 택지 조성한다라고 할 때 그 택지는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그 용도는 따지지 않아요. 용도는 따지지 않고 뭐가 올라갈 수 있는 땅,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땅은 택지예요. 근데 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 모두 얘기하죠. 폭넓게 쓰는 말이죠. 하천 부지, 도로 부지 이럴 때도 쓰고 아파트 부지, 학교 부지, 건물이 올라갈 때도 쓰고 올라가지 않을 때도 쓰고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 쓰는 거고 다만 얘는 건물의 용도를 따지지는 않아요. 근데 요 대 할 때 요 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일단 요렇게 기억하세요. 주거용, 상업용. 요 땅, 이제 요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요 밑에 땅, 지목이 뭘까요? 상업용 대라 그래, 대. 여러분이 사시는 집, 아파트, 단독주택, 그 밑에 있는 땅도 대예요. 주거용, 상업용 이렇게 둘로 나눠서 둘 다 대예요, 대. 근데 공장용지는 장이라 부른다 그랬죠.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좁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대라는 말이 뭐 여러 법에서 대지라는 말을 써요. 건축법에서도 대지 쓰고 도시개발법에서도 대지 쓰고 대지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쓰는데 그 각각의 법에서 사용하는 대지 개념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걸 다 우리가 기억하기는 벅차고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중심이 되는 거는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세요.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우리 택지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택지 개발한다 할 때 이 택지 개발할 때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개발한다. 됐죠?
그럼 됐고,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나오죠. 후보지 이행지. 후보라는 말 언제 쓰나요? 후보. 뭐뭐가 되기 직전 상태. 그죠? 뭐뭐가 되기 직전 상태죠. 이행은 뭔가 옮겨지는 거죠. 자, 이 둘의 공통점은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해요. 전환 중.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 이행지 이렇게 부르는데 토지를 분류를 할 때 크게 분류하기도 해요. 적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우리 왜 택지 지금 방금 했잖아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택농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는 크게 분류하는 거예요. 택농임,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택지 지역을 다시 주상공 이렇게 나누어요. 조금 전에 주상공 했죠. 주택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 주상공 이렇게.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이렇게. 임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가거나 농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가겠죠. 한번 저쪽으로 하면 이 돌아오기가 곤란하죠. 예, 이걸 이제 비가역성이라 그래요. 비가역성. 역자가 거꾸로 역. 가역하면 가능할가.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역이에요. 가역. 근데 앞에 안일 비자가 붙었죠. 비가역성 하면 거꾸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곤란하다. 이쪽으로는 가지만 이쪽으로는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가는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후보지라 그래요. 그래서 택지 후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농지나 임지가 택지로 가려고 하는 경우 가는 중에 있으면 택지 후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행지라는 거는 요 분류 내에서요. 여기는 이제 전답과가 있어요. 전답과. 전은 밭이죠. 답은 논이고요. 과는 과수원입니다. 보통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또 답지지역에서 전지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논에서 밭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밭에서 논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논농사 재배 면적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쌀농사가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는 토지는 이행지라고 불러요. 이 범위를 벗어나요? 벗어나지 않아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죠. 그럼 무슨 토지? 이행지.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저기 경리단길 있죠. 경리단길 이태원 옆에 거기가 원래 주택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카페가 하나 둘씩 들어서더니 이제는 거의 막 상업지역이 되어버렸어요. 되어버렸으면은 이행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전환 중이라 해야 돼요. 후보지라고도 부르면 안 되고 이행지라고도 부르면 안 돼요. 전환되어 버렸으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라 해야 돼요.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 경우에 이행지 또는 후보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행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후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뭐가 돼요? 노란 화살표로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 노란. 이건 후보지가 되는 거죠. 벗어나니까. 테두리를 벗어나면 후보지.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필지획지라는 단어가 있죠. 필지획지에서는 필지는 이제 법적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땅 갖고 계신 분들 뭐 몇 필지 땅 갖고 있는데 이런 말 하죠. 내가 몇 필지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해서 세 필지다. 그러면 이제 총 세 개를 갖고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각각의 필지가 면적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냥 단위가 그냥 등기부가 그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가. 근데 획지 개념은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필지는 법적으로 등기부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획지는 경제적 가치 또는 가격 수준이 같은 일단의 토지라 그래요. 여기 두 필지인데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어요. 건물이 하나가 올라가 있는 거죠. 건물이.
예, 이게 어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예, 여러분들 광화문 사거리 아십니까? 광화문 사거리. 여기가, 이걸 북쪽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가 동상이 두 개 있죠. 여기 이제, 여기가 경복궁이 저쪽에 있고, 경복궁 위치가 여기고, 여기가 동상 두 개 있죠. 하나는 세종대왕이 뒤에 있고,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잖아요. 여기가 광화문 사거리죠. 광화문 사거리 이쪽에 빌딩이 하나 있어요. 아마 요 건물 맞을 거예요. 아니라도 관계는 없죠, 수업할 때는. 나중에 따지지 마시고요. 종로구하고 중구가 경계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을 이렇게 지나고, 이게 종로구가 조금 더 많이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종로구, 이쪽은 중구라고요. 중구, 여기 종로구. 근데 건물이 몇 개예요? 건물이 하나예요. 자, 이런 경우 필지가 몇 개 필지예요? 2개 필지예요. 필지 지번 부여 원칙에 행정구역이 다르면은 지번을 달리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주소가 달라야 되니까. 이건 종로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가야 되고, 얘는 중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지번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보더라도 이게 지번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알 수 없죠. 그냥 건물이 깔고 앉은 땅 이렇게 되는 거죠. 몇 개의 땅이라고 보겠어요, 보통 사람들 보면은. 한 개의 땅이라고 보겠죠. 그게 획지 개념이라고. 몇 개의 획지? 방금 몇 개로 본다고요? 한 개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획지 개념이라고. 몇 개의 획지? 1획지. 필지는 몇 개 필지? 2개 필지예요. 이 필지 대 1획지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땅값하고 요쪽에 있는 요 땅값하고 요쪽에 있는 요 땅값하고 어떻게 써요? 땅값이 다를까요? 다 같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같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값이 다르겠어요? 땅값이 같겠죠. 같은 건물이 이렇게 이제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라고요. 경제적 개념. 근데 등기부는 몇 개예요? 2개죠, 2개. 소유권 표시는 둘로 다 떼야 된다고요. 이거는 소유권 표시는 2개죠, 2개. 소유권은 2개로 돼 있다고, 2개. 표시가 되는 거는. 맞나요? 이렇게 경제적 개념, 이건 무슨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법적 개념이에요, 법적 개념. 법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권리 관계를 살펴보니까. 됐나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몇 개 필지가 몇 개 획지예요? 2개 필지가 1개 획지예요. 그럼 자금 여기 우편물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주소로 써야 될까? 정록으로 써서 보낼까요? 중구로 써서 보낼까요? 어떻게? 요 사무실 이쪽으로는 정로구, 사무실 저쪽으로는 중구. 저 20층 건물에 이게 20층 건물에 사무실 이쪽으로는 전부 다 같은 회사인데, 뭐 총무부는 저쪽 중구고 이쪽 분 뭐 경리부는 이쪽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8층까지는 중구, 9층부터 20층까지는 정로구.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도 양보할 수 없어요. 세수 때문에. 그래서 그 비중이 더 큰 쪽으로 더 많이, 비중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온 프로그램 중에 나온 거예요. 같은 건물로 배달되는 우편물이 주소가 달라요. 그래서 봤더니만 이 건물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저기 보라매 공원 있죠. 거기에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동작구와 관악구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 내에 100몇 동 요거는 저쪽 관악구고
201동, 200, 요거는 저건데, 거기는 하나의 건물을 자르고 나가요. 101호, 102호, 요거는 동작구. 103호, 104호, 105호는 관악구. 쓰레기 분리수거 요일이 달라요. 쓰레기 분리수거 요일이 달라. 요거하고. 같은 단지에, 같은 건물에 동인데. 아무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죠. 그게 이제, 필지와 핵지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왜 핵지는 몇 개 핵지예요? 핵지는 한 개 핵지예요. 핵지는 한 개 핵지인데 필지는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됐나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주소를 얘기할 때는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를 얘기할 때는 필지로 얘기하는 필지. 그 필지별로 붙은 번호가 지번이에요. 지번. 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다음에 필지 핵지 관계는 이제 중요도는 낮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 하면 되니까요. 다음에 이제 나지 건부지 볼게요. 이런 말들이 이제 처음 보실 거예요. 나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지 들어보셨죠? 나지는 어떤 땅?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이렇게는 들어보셨죠? 나지. 나대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대지라고도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법적인 개념으로 따로 있는데 우리는 나대지 요거보다는 나지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나지라는 말은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이에요.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이에요.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있는 땅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게 활용 가치가 더 높을까요? 이게 활용 가치가 더 높죠. 지상에 있는 이 건물이 있는 이런 땅의 경우에는 지상의 건물이 잘못 지어져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지었다 할지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변 환경이 변하면 그게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시간이 흘러서 낡아지게 되면은 건물이 있는 것이 차라리 건물이 없느니만 못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를 이제 건부감가라 그래요. 건부감가. 건물이 있어서 뭐가 발생한다? 감가상각이 감가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나지 상태의 땅값이 1억일 때 건부지 상태의 땅값이 1억보다 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건부감가가 발생한다 그래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보통은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 건물이 최고로 잘 지어 놓은 상태, 그 상태가 아니라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건부감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언제가 제일 발생하지 않겠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것도 제대로 지었을 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잘못 지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동네에 고급 빌라를 지었어요. 달동네 고급 빌라를,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겠지만 달동네 고급 빌라를 지었을 때는 설령 아무리 금방 지었다 할지라도 가치가 제대로 안 나가겠죠. 그런 경우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지상의 건물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전부 다 뭐라 그래요? 건부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건부증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외적으로 뭐란 얘기예요? 건물이 있는 것이 오히려 이거보다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어요. 여기는 건물이 없고요. 여기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철거해야 돼요. 철거해야 될 정도로 낡았어요. 근데 이게 1억인데요. 이게 막 2억 나가, 2억. 어떤 경우가 이럴까요? 그린벨트 지역은 그래요.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거기는 개발이 제한돼 있죠. 여기에 이제 건물 못 지어요. 건물 없는 자리에는 건물 못 지어요. 근데 이런 자리는 헐고 새로 지을 수 있어요. 헐고 새로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요? 별장으로 짓죠. 별장으로 지어요. 제가 이 시험 마치고 새로 이렇게 시즌 시작하기 전에 꼭 가는 단풍이 좋은, 경치 좋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 시험 치고 한번 가보세요. 정말 끝내주는 경치예요. 어딘 가면은 청풍호. 가보셨나요, 혹시?
10월 말 11월 초에 가보셨나요? 거기는 사시사철 다 좋아요. 사시사철 다 좋은데 그 가을 단풍길은 정말로 끝내줍니다. 어디 그런 곳을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가는 길목마다 별장들이 많아요. 좋은 위치에 별장들이 많은데 아직 별장이 지어지지 않은 허름한 주택들이 있어요. 낡은 주택들, 농가주택들. 그 낡은 농가주택들이 옆에 건물 없는 맨 땅보다 어떻다고요? 훨씬 비싸다 이 말이죠. 그거 사가지고 뭐 짓는 거예요? 별장 짓는 거예요. 저도 사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 곳은 경치가 좋은 그런 곳은 개발이 다 제한돼 있거든요. 우리 이제 용도 지역을 나눌 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나온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옛날부터 있던 주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주택들이 낡아졌을 때 헐고 새로 짓는 거는 허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아주 별장처럼 짓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그런 이제 단어 뜻만 익히면 되니까 일단은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거는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다음에 맹지와 대지 있죠. 아까 제가 맹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맹지 하면은 도로에 접한 면이 없는 토지, 그런 땅을 맹지 그러죠. 근데 그 뒤에 대지 하는 게 있죠. 그걸 이제 자루형 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 아까 대택부 했었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대택부 할 때는 대자가 밑에 흑토자예요. 근데 그 대지 한자로 그것만 따로 써놨죠. 흑토자가 아니고 뭐로 돼 있어요? 오두이자로 돼 있죠. 이 밑에. 이게 이제 겉옷대 뭐 이렇게도 쓰이고 한대요. 겉옷대. 근데 이제 자루대, 자루란 뜻이 있어요. 자루. 그러니까 이런 토지가 있으면 이런 토지는 무슨 토지? 맹지죠. 도로에 접한 면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토지 소유자가 앞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이만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뭐가 돼요? 도로의 좁은 입구로 접하게 되죠. 이런 토지를 자루형 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맹지 자루형 토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단어 보세요. 대택부 했죠. 대지, 택지, 부지 했잖아요. 뭐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라고요? 택지를 중심으로.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택지. 우리 택지 개발한다 생각하면 되고. 부지, 대택부,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걸 아파트 부지, 하천 부지 이런 사용을 해보면은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도 쓰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쓰는 거죠.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하면은 둘 다 공통점은 전환 중인 토지인데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필지, 획지 하면은 법적으로 쓰는 말은 필지, 경제적으로 쓰는 말은 획지. 한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두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 필지 개념은 권리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요. 권리 관계. 획지 개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치나 가격을 살펴봐요. 그래서 하나의 획지다 그러면은 가격 수준이 같은 하나의 묶음이다 이런 뜻이고, 두 개의 획지다 그러면은 가격 수준이 다른 물건이 두 개라 이 뜻이에요. 필지 획지. 그다음에 맹지, 대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나지금 무지했죠.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건부진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보통은 나지가 활용 가치가 높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가 발생해요. 나지가 더 좋아요, 보통은. 근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든가 그런 개발 제한구역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맹지, 대지 방금 했는 거고요. 맹지는 도로에 접한 게 없는 땅, 대지는 자루형 토지에서 도로의 좁은 입구로 연결되어 있는 땅, 자루형 토지.
다음에 법지빈지 나오죠. 그 법자는 한자로 쓰면 법법자예요. 법지빈지. 법법자고, 법법자가 어떻게 쓰죠? 갈것자. 물이 흘러간다. 네, 물이 흘러가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게 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 빈자는 물가빈이에요. 물가빈. 물가빈 혹시 들어보셨나요? 손님 빈자는 들어보셨어요? 그게 삼수인데 이게 안 썼죠 아직? 네, 제가 자신이 없어서. 물가 삼수를 써요. 삼수 쓰고 손님 빈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비슷하죠? 비슷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가란 뜻이에요. 물가. 여기 이제 단어가 너무 어렵죠. 빈지 단어가 어려워서 이거를 법률에서는 바닷가로 바꿨어요. 바닷가. 빈지는 바닷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육지와 바다의 경계. 예? 육지와 바다의 경계는 이게 밀물, 썰물에 의해서 물이 들어올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바다예요? 여기까지가 바다예요? 위까지. 조금이라도 소금물이, 바닷물이 들어오기라도 하면 그거는 이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 만조수위라 그래요. 최고 만조수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고요? 바다고요. 여기서부터 육지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됐나요? 자, 근데 우리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려면. 측량을 하려면은 육지를 측량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폴대를 꽂아놓고 측량을 할까요? 측량 기사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들어와요. 어느 정도 거리를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측량합니다. 여기는 측량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측량이 안 돼 있어요. 측량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을 빈지라 그래요. 바닷가. 측량이 안 돼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요 소유권 표시가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당연히 소유권 표시가 안 돼 있겠죠. 근데 활용실익은 있다 그래요. 예, 보통 활용실익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할까요? 파라솔. 자리값 받는 거죠. 이거 누가 받아요? 국가에서 받아요? 누가 받아요? 이거 파라솔 자리값. 조폭들이 받죠. 조폭들이 받죠. 조폭들이. 해운대 거의 대부분이 그 조폭들이 받아요. 예, 그거 지 거요? 아니에요. 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 없는 거예요. 소유권 표시 안 돼 있어요. 주인 없는 거라고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 법에 정해놨어요. 무주 부동산은 국유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무주 부동산은 누구? 국유. 이거는 나라 거예요. 나라 거. 국유. 무주 부동산은 국유라고요. 이건 나라 거라고, 나라 거. 무주 동산은 누구 거? 내 거? 무주 동산은 잡는 놈이 임자. 먼저 잡는 놈이 임자. 무주 동산은 선점이에요. 무주 동산은 선점이 주인이에요. 예를 들어 꿩 잡잖아요. 꿩 잡으면 잡은 놈이 임자라고요. 벌금 내는 건 나중이고 일단 소유는 내가 갖고 있다고요. 그럼 몰수 안 하면은 그거는 내 거는 내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대신 벌금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놓쳤다. 다시 무주동산이 되는 거예요. 저거 조심해야 돼요.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요거 선점해가지고 내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주동산 아니에요. 요걸 점유이탈물이라 그래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라 그래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주인이 자신도 모르게 흘렸잖아요. 이런 거를 점유이탈물이라고 해요. 점유한 상태, 그런 이제 이탈이 된 거죠. 이걸 점유이탈물 횡령죄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일부러 만 원짜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남이 누군가 주워가면 사진 찍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거 남의 걸 함부로 줘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해서 합의 보는데 뭐 10만 원 달라, 뭐 50만 원 달라. 안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입건이 되니까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30층 꼭대기에서 뿌린 거. 뿌린 거는 괜찮아요. 그건 주워 가도 돼요. 뿌렸잖아요. 그럼 버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제 무주동산이 된 거예요. 버린 거는. 맞죠?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버린 거는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건 무주동산이니까. 아무튼 무주부동산이라고 해서 주인이 없는 건 아니라 국유예요, 국유. 자, 그럼 이제 차이가 뭐냐? 법지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경사진 땅 있죠? 경사진 땅. 이렇게 경사진 땅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기부에 표시가 돼요. 또는 토지 대상에 표시돼요.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100제곱미터 할 수 있나요? 이 부분 때문에 다 사용 못하죠. 한 80제곱미터 밖에 사용 못해요. 그럼 나머지 20제곱미터는 법적으로 갖고는 있죠, 내가. 갖고는 있는데 사용 못하는 땅. 이런 땅을 법제라 해요. 법으로는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법적으로는 갖고 있어. 법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어요. 뭐 저런 거 해봐야 뭐 조경 같은 데는 사용할 수 있겠죠. 조경.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땅을 법질하고 이런 면을 법면이라 그래요. 법면, 경사면.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으로 그냥 법면 하는데 경사면이나 쉬운 우리말 놔두고 그냥 어렵게 그냥 법면 써요. 자, 그러면은 활용실익은 있지만 소유권 표시가 없는 이런 땅은 뭐고요? 빈지가 되는 거고요.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만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땅은 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법으로 갖고 있다. 법적으로 갖고 있다.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포락지 나오죠. 포락지는 이게 떨어질 낙자예요. 떨어질 낙자. 무너져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 냇가에 이렇게 좀 가보셨나요? 냇가에 이렇게 가보면 모래사장이 있는 냇가. 그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그 모래를 이렇게 갉아먹죠. 이렇게 갉아먹으면은 약간 높은 위에 있는 모래는 떨어지고. 자, 이번에 이제 냇가 바로 이제 모래 같은 걸 보니까 이제 금방 관찰되는데 큰 물이 흐를 때는 모래 정도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막 논밭을 이렇게 갉아먹어버려요. 논밭을 이렇게 갉아먹어서 이게 갉아먹으면은 좀 위에 지대가 높은 위에 있는 게 흙이 무너져 내리고 또 갉아먹으면 또 흙은 무너져 내리고 갉아먹으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된 땅을 포락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 그래요. 포락지.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 포락지 이렇게. 됐죠?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주택의 분류인데 요거는 좀 쉬고 할까요? 주택의 분류는 쉬고 요 뒤에 오늘 언제까지죠? 1시 반까지죠. 좀 요거 조금만 쉬고 하겠습니다.